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밤 9시 22분입니다. 거의 지금까지 일요일 글을 읽었는데 오늘은 내일 스케줄을 챙겨보니까 좀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겨서 읽기로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 정말 덥네요. 그죠?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을 보니까 46장, 47장이 시예요. 이 46장의 앞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문학이 주는, 시가 주는 느낌은 정말 좋네요. 그런데 46장, 47장의 시를 한다름에 다 읽자니 제가 혹시 감흥을 덜 살리거나 못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포화 상태 같은 느낌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46장하고 읽어드린 다음에 4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47장이랑 다른 장을 섞어서 읽도록 하기로 제가 좀 살펴본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릴 건 없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46장 이육사와 김남주의 시 식민지와 분단. 공자는 시경에서 시의 기능을 사무사 한마디로 압축했다. 시는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공자보다 168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에는 정화, 즉 카타르시스의 기능이 있다고 했다. 이 두 노익장의 말은 거의 비슷한 뜻이다. 악을 폭로하는 예술은 그 악보다 수명이 짧다는 말이 있다. 문학은 굶주림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사회를 추문으로 만든다는 말도 있다. 둘 다 문학 예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는 말인과 동시에 문학만의 변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다. 문학은 이념이나 사상처럼 관념적이어서는 안 된다. 문학은 또한 프로파간다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아무리 시대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일지라도 문학이 되려면 시적 언어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가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없애고 우리 내부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육사의 시는 이런 관점에서 자격이 충분하다. 더욱이 육사는 시와 삶이 비범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희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육사가 첨예하게 관심을 두었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테마는 지극히 낭만적인 것이며 낭만은 바로 시가 추구해온 가치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대와 함께 떠오르는 시인이 몇 더 있다. 이상화, 이용악, 김영랑, 한용운, 심훈 등은 망국의 현실을 비탄하는 시들을 남겼다. 이들 역시 육사처럼 낭만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소 스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육사 꽃. 여기서 꽃은 당연히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꽃은 결코 쉽게 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육사는 쉼 없이 목숨을 꾸며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한다. 육사의 시들은 동양적, 지사적, 남성적, 외향적, 미래지향적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이 시에서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는 것은 민족 정기가 아득해진 식민지 현실을 말한다. 그러나 시인은 광야처럼 유구하고 순수한 땅에서 조국이 찬연히 부활하기를 염원한다. 이 시에는 태고와 역사의 시작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무대는 광막한 광야이다. 한마디로 시공간의 스케일이 장대하다. 또한 육사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시인이 도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처럼 육사의 시는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이다. 을사늑약 전해인 1904년에 태어난 육사는 의열단 단원이었고 중국 남경에 있던 조선정치군사학교의 일기생이다. 그의 시 꽃과 광야 외에도 교목, 절정, 노정기 등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달성한 저항시들이다. 특히 육사의 청포도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저항시의 절창이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며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육사는 1927년 국내 체류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추록 후 다시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에 입학했고 수학 중에도 독립항쟁을 계속했다. 육사는 사회주의자였다. 동시에 그는 법고 창신을 구현한 조선적인 시인이었다. 육사는 국내의열단 정치군사학교 지원생 영남지방 모집 책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43년 중국에서 일시 귀국했다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 이듬해 베이징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불과 40세 8.15를 1년 앞두고 세상을 뜬 것이다. 그가 생전 남긴 시는 시집 한 권 분량, 다 합쳐 40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집 하나만으로도 다른 시집 100권의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김남주의 시 분단에 절망하고 통일을 염원. 천년 만에 찾아온 민족 분단, 분단과 통일을 문제 삼은 시인은 그리 많지 않다. 벌써 고의를 넘기고 있는 분단의 연령에 비하면 너무도 적다. 많게 잡아 20명 정도의 시인이 분단과 통일에 관한 시를 우리의 빈곤한 시문학사에 남기고 있을 따름이다. 1988년 김남주는 조국은 하나다라고 절규했다. 이 시는 너무도 지당하고 누구나 동의해야만 하는
하나의 조국을 고함처럼 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50, 60년대만 해도 우리에서 온 통일을 누구나 아무 데서나 노래했는데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통일 열망은 위축되었다. 무슨 일인지 한국인들은 그 알량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실로 많은 민족적 가치들을 경시하게 된 것이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자본가계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이제 나는 쓰리라.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길 위에 조국은 하나다라고. 오르막길 위에도 내리막길 위에도 쓰리라. 사나운 파도의 뱃길 위에도 쓰고 바위로 험한 산길 위에도 쓰리라. 밤길 위에도 쓰고 새벽길 위에도 쓰고 끊어진 남과 북의 철길 위에도 쓰리라. 조국은 하나다라고. 후략. 요즘 반미를 말하면 모든 언론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질타한다. 조중동도 그렇지만 심지어 한겨레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도 이런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이면에는 수많은 운동가, 예술가, 지식인들의 숱한 변절과 배신의 계절이 시간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통일을 예찬하는 시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을 예찬하는 시인은 기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간혹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우주에서 또는 이 세계에서 또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목이나 파리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김남주는 자기가 꽃잎, 봄을 기다려 피어나고야 말 꽃잎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주정뱅이거나 투정꾼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시인은 강물 그리고 강물 위의 불빛, 어둠을 사르고야 말 불빛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주 정도 되면 자기가 꽃잎, 불빛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통일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단 한 방에 떨어지고 마는 모기인지도 몰라. 파리인지도 몰라. 뱅글뱅글 돌다 쓰러지고 마는 그 목숨인지도 몰라. 누군가 말하듯 나는 가련한 놈, 그 신세인지도 몰라. 아, 그러나 나는 꽃잎인지도 몰라라. 꽃잎인지도. 피기가 무섭게 싹둑 잘리고 바람에 맞아 갈라지고 터지고 피투성이로 문드러진 꽃잎인지도 몰라라. 기어코 기다려 봄을 기다려 피어나고야 말 꽃잎인지도 몰라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별것이 아닌지 몰라. 10개나 되는 발가락으로 10개나 되는 손가락으로 날뛰고 허우적거리다 허구한 날 술병과 함께 쓰러지고 마는 주정뱅이인지도 몰라. 누군가 말하듯 병신 같은 놈, 그 투정인지도 몰라. 아, 그러나 나는 강물인지도 몰라라. 강물인지도. 눈물로 출렁이는 강물인지도 몰라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인지도 몰라라. 기어코 어둠을 사르고야 말 불빛인지도 몰라라. 살아있을 때 나는 시인이라기보다 무슨 글쟁이라기보다 전사여 전사라고 즐겨 말했던 시인. 피, 칼, 학살, 전사, 비명, 피투성이, 죽창, 대창, 도살장 등 강렬한 언어들로 전투적 서정성을 빚어내던 시인 김남주가 걸어간 길은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이다. 이처럼 김남주 시인에 대한 평가는 해방과 통일을 향해 질주한 전사라는 말로 요약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만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시인으로서
예술가로서의 김남주가 가려질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김남주가 선택한 주제들은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가 대단히 난감한 것들이다. 나는 한국 소설가의 90%와 함께 한국 시인의 99%는 가짜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시인 중 1%만이 진짜라는 말과 같다. 김남주는 1%의 시인이다. 김남주의 초기 시들은 그의 청년 시절은 다소 이념과 원리에 천착해 있었다. 김남주는 난민전의 요원이었다. 그러나 김남주는 전사에 이어 시인으로 거듭났다. 그는 부인 박광숙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그 짧은 전사 생활을 통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은 역사적인 사업은 열정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요. 물론 이것은 상식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상식을 소홀히 하기가 일쑤인 것이요. 그대는 황혼의 언덕을 내려오다 폐허를 가로질러 또 하나의 새벽을 기다려 보았는가. 그때 동천에서 태양이 타오르자 서천으로 사라지는 달을 보았는가. 죽어버린 별, 죽으러 가는 별, 죽음을 기다리는 별. 그대는 달과 별의 부활을 위해 새벽의 언덕에서 기도를 드려 보았는가. 꽃이여 피어, 피어 꽃이여. 꽃 속에 피가 흐른다. 피 속에 꽃이 보인다. 꽃 속에 육신이 보인다. 피 속에 영혼이 흐른다. 꽃이다 피다, 피다 꽃이다. 그것이다. 김남주 잿더미. 여기서 꽃은 당연히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꽃은 결코 쉽게 피어나지 않는다. 김남주는 피와 하나가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주의 시는 후기에 들어 증오와 저주보다는 성찰과 통찰의 사색이 더 많이 나타난다. 나하고는 무연한 것이 창 너머 단밖에 와 있나 보다. 봄이 자연이 멀리에 가까이에 푸르고 푸른 나무들은 햇살 머금어 더욱 빛나고 하늘 가지들은 바람이 일어 춤을 추겠지. 그리고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새들 날 저물어 금빛 날에 접으며 황혼을 펼치겠지. 부채살처럼.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날개 나의 노래는, 나의 햇살 나의 바람 나의 호는 어디에 내가 있는가. 황혼에 쓰러진 거목이 되어 버림받고 있는가. 고여있는 바닥 어둠의 뿌리가 되어 썩어가고 있는가. 자유의 나무가 되어 피 흘리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남은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되어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떨어진 대지의 별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몸이 되어 증오의 벽을 허물고 있는가. 김남주 봄 1987년. 김남주는 왜 나는 자기의 땅에서 추방당하였는지를 성찰했다. 그는 왜 자기가 자유의 나무가 되어 피 흘리며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작은 새로 절망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물었다. 김남주는 1974년 등단한 이후 작품 활동보다 민중문화운동이나 농민운동에 더 열정적으로 투신했다. 그러다 1979년 난민전, 즉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핵심 인물로 구속되어 15년 중형을 선고받고 9회나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그는 이제 창밖의 봄에서 또 다른 세계를 인지할 정도로 사색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암흑의 시대의 시인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 침묵일까? 관망일까? 도피일까? 민모를 한의 바다 넋두리일까? 무엇일까? 박해의 시대의 시인의 일, 그것은 짓눌린 삶으로부터 가위 눌린 악몽으로부터 잠든 마을을 깨우는 일, 첫닭의 울음소리는 아닐까? 김남주 시인이여. 김남주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누구보다도 힘차고 생생하게 그의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있다. 이 암흑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를 침묵과 관망과 도피를 넘어서서 우리의 짓눌린 삶을 제대로 펴고 우리를 가위 눌린 악몽에서 깨우는 첫닭의 울음소리로 살아있다. 장석주. 48장 체 게바라 평전.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는 기층 민중을 헐벗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 한편 공산주의는 자유를 위한 전체적인 개념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우리가 둘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영원한 로맨티스트 혁명가 체 게바라가 남긴 말이다. 나는 그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 코르미에가 쓴 체 게바라 평전을 권한다. 장 코르미에는 체 게바라가 살아생전 알았던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교적 생생하게 그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 전선을 찾아다닌 체 게바. 두꺼운 시가와 검은 배려모와 아무렇게나 기른 긴 머리칼, 덥수룩한 턱수염, 그리고 레이저 섬광과 같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못마땅한 점도 있다. 체 게바라에서 체는 감탄사로서 어원으로 따져 오 나의 정도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그를 부를 때 앞의 체는 빼고 그냥 게바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럽다.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인텔리 가정에서 태어났다. 알레르기 전공 전문의가 된 게바라는 그림의 소질이 있고 시에 심취한 젊은이였다. 스스로 자신을 시인이 되지 못한 혁명가라고 했을 정도로 그는 시를 원망했다. 의학 공부를 마친 23세의 청년 게바라는 모터사이클에 몸을 태우고 중남미 여행에 나서는데 바로 이 여행길이 그의 인생을 확 바꾸어 버린다. 게바라는 남미 대륙의 더러운 도시와 궁벽한 오지를 다니며 민중의 비상한 삶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소년 시다르타가 아버지를 따라 사문유관에 나섰다가 받은 충격과 비슷하다. 하지만 게바라는 석가모니처럼 형이상학적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즉각 물리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는 점이 다르다. 1954년 개혁을 단행 중이던 과테말라 아르베스 정권이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용병대의 구테타로 무너지는 것을 본 게바라는 제국주의의 범죄적 형포에 분격한다. 그는 곧장 아르베스의 편에 가담 전투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멕시코로 탈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카스트로를 만난다. 두 젊은이는 이내 의기투합했으며 서로를 존경하는 가운데 우정을 쌓아간다. 게바라는 카스트로의 주선으로 정규 유격 훈련을 받는다. 얼마 후 쿠바의 젊은이 82명을 태운 그랜마호가 독재 정권 바티스타를 무너뜨리기 위해 쿠바 동부의 으슥한 해안에 착륙한다. 이 배에는 턱수염을 기르고 무장한 아르헨티나 청년 게바라도 합류해 있었다. 이 82명 가운데 겨우 12명만 생존하여 마에스트라산으로 도망가 빠치산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12명의 청년이 2년 후 성공한 쿠바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으니 이것은 가히 신화에 가까운 일대 사건이었다. 카스트로 밑에서 쿠바의 산업부 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가 된 게바라는 쿠바의 의료 수준을 세계 1급으로 올려놓는다. 요즘도 쿠바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저렴하다. 게바라는 쿠바 정부 특사 자격으로 세계를 순방하면서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나세르 등을 만났다. 그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의 공격 대상에는 공산국가 소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카스트로는 게바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개발하는 어느 날 호련히 장관직을 내던지고 마음에 맞는 청년 몇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콩고로 가 혁명 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다. 흑인 사이에서 흑인을 이끌고 보호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즉 제2의 타잔이 되는 것인데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세르가 게바라에게 준 충고의 말이었다. 실패 원인을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게바라는 다시 중남미로 옮겨가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자 볼리비아 정글로 투신한다. 그러나 이미 소련과 가까워진 볼리비아 반군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볼리비아에서도 실패한다. 그는 미국 CIA 용병에게 포로로 잡힌 직후 죽었는데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의 실상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게바라는 매우 순수했고 도덕적이었다는 것이 증언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이다. 게다가 그는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그것을 잘 간수했다. 그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 하다가 사회의 질환을 치료하려는 혁명가로 변신한 사람이다. 그는 생전 자전적 여행기와 시집 한 권을 남겼다. 사르트르는 게바라를 가리켜 금세기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인간을 추모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다. 후대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은희를 세례하고 40도 채 안 된 나이에 죽은 게바라. 과연 그는 스스로 자족하고 행복했을까? 남미의 한 농부가 게바라에게 무엇 때문에 인텔리 의사가 이 산속에서 고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는 나의 이상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상투적인 문답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색하게 만드는 문답이기도 하다. 사람은 안락한 삶을 원하는 다수와 투쟁으로 행복을 느끼는 소수가 있다. 요컨대 안락형 인간과 도전형 인간이랄까. 안락형 인간은 쾌락을 우선시한다. 반면 도전형 인간은 위험한 행동가가 되어야 한다. 도전형 인간은 끊임없이 목표를 갱신하며 이를 위해 줄곧 힘겨운 노력을 한다. 물론 게바라는 도전형 인간 부류의 전형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안락을 추구해서도 아니고 도전을 실천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나는 안락과 도전 중 그 어느 한쪽에도 철저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한다. 부원, 체 게바라를 알고 싶어하는 분에게 영화 엘체를 권한다. 이 영화는 체 게바라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로서 과장과 꾸밈 없이 매우 핍진하게 체 게바라의 삶을 조명했다. 읽어보니 두 장만 하기에는 조금 짧긴 한데요. 49장은 또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50장은 뭐였더라 아까 봤는데 50장은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인가인데 이것도 꽤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두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네. 여러분 내일 그리고 오늘 첫 장 46장에서 읽었던 요 장이랑 관련 깊은 백권대학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 녹음 낭독분 설명글에 백권대학의 그 강의 링크가 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걸어지면 제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의 문학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한 주 또 다음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